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3년 제2회 대기환경기사 실기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기집진장치의 집진실에 대한 전기적 구획을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설명하기 전에 전기집진장치의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먼지가 포함된 함진가스가 들어오고요. 여기 입구고, 이제 나갈 때는 깨끗한 공기에 출구가 되겠죠. 근데 전기집진장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뭐냐면 이렇게 집진극이 있고 가운데 방전극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돼 있고, 이 넓은 공간 안에 이러한 형태의 집진극과 방진극이 갖춰진 그러한 그 집진판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하나의 그 샘플이 이거고요. 많이 넣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공간에 또 세 번째 공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적 구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에 이 함진가스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입자성 물질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입구 쪽에 있는 이 부분, 별표 친 이 부분에 먼지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분진 농도가 여기서 많이 집진이 되고, 이쪽 출구 쪽으로 갈수록 분진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전기 집진기로 유입되는 분진 농도의 차이로 인하여 코로나 방전을 위한 전력 요구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부분은 전력 발생이 굉장히 크고요. 뒤로 갈수록 전력 요구량이 적어집니다. 즉, 입구 쪽 집진실은 분진 농도가 높아서 코로나 전류가 억제되어 입자를 대전시키기 위한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출구 쪽 집진실은 분진 농도가 낮아서 입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할 경우 코로나 전류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불꽃 방전 횟수가 증가하여서 집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조치로 독립된 하전 설비, 각각 2구역에 독립된 하전 설비를 가진 전기적 구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물론 해답에는 이렇게 자세히 써놨지만,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답을 작성하신다면 부여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기집진장치 입구 쪽은 먼지 농도가 많아서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출구 쪽으로 갈수록 먼지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전력을 갖다가 그 구역마다 주게 되면 낭비가 되는 거죠. 뒤쪽으로 갈수록 전력을 적게 줘야지 효율적인 전기 집진 장치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부여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풀어서 써도 되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해답처럼 이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시면 전기적 구획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덕트 내에 흐르는 유체에 발생하는 정압, 속도압, 또 속도압을 동압이라고도 해요. 공기가 움직일 때 생기는 압력이기 때문에 동압이라고도 하고, 또 공기가 움직일 때 속도가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속도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압을 정의하고 피토관을 이용한 유속의 측정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덕트 내에 기류가 흐를 때 유체, 즉
공기가 흐를 때 이 덕트 내에 압력을 측정하는 이러한 U자간 마노메터를 우리가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피토 튜브라고 하는데 이걸 설치하는데 거의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이 덕트의 중심부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기를 빼내 가지고 이런 U자관을 설치하고 또 한 군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닿게 또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보통 보면 이 덕트 내에서 피토관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그러한 압력은 전압하고 정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전압하고 정압을 측정하면 속도압은 전압에서 잘 알아두세요. 전압에서 정압을 빼면 속도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압력은 속도압하고 정압하고 플러스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속도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속도압은 덕트 내에서 어떤 속도로 운동하는 유체, 이 유체가 이제 뭐 액체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는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흐르는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압력이다. 이걸 속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압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는 벨로시티 프레저 해가지고 VP라고 대문자로 쓰고 이 속도압과 유체 속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공식이죠. 시험에 거의 안 나온 적이 없는 속도압을 가지고 이 덕트 내에서 흐르는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그 속도는 C 루트 감마, 여기 감마입니다. 그 공기의 밀도 분의 2GH, 여기서 H가 이를테면 속도압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전압에서 정압 뺀 이 피토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압력이 전압하고 정압인데 전압을 정압으로 빼면 속도압이 나오잖아요. 그 속도압이 H라는 값입니다. 이걸 VP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속도압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압을 갖다 설명하는데 정압은 뭐냐면 덕트 내에 있는 유체는 즉 공기는 그것이 움직이든지 정지해 있든지 간에 관해벽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압력을 갖다 정압이라고 하는데 쉽게 여러분들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풍선을 입으로 불지요. 불고 그러면 풍선이 불어나죠. 그러면 그걸 주둥이를 딱 잡아요. 그러면 풍선을 불면 여기를 갖다가 주둥이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지하고 각 사방으로 압력이 미치게 돼서 풍선의 부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압력을 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압을 스태틱 프레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SP로 표시합니다. 기호를. 그래서 보통 이러한 정압은 대기압보다 낮을 때는 음의 값을 갖고 대기압보다 높을 때는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압은 플러스 값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다. 그 대신 속도압, 동압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풍선 불었다 그랬죠. 불은 이 풍선을 손을 딱 놔요. 이거를. 그러면 슈슈슉 하고 그 풍선이 날아가겠죠. 그 날아가는 속도에서 나오는 압력이 속도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속도압과 정압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전압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압은 속도압하고 정압을 합친 그런 압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otal pressure 해서 TP로 표시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압과 동압의 합으로 나타내는 그런 압력이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오는 그러한 설명을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커닝엄 보정계수의 정의와 조건 변동에 따른 커닝엄 계수 변화를 고르시오. 그래서 1번의 커닝엄 보정계수의 정의를 쓰시고, 이 커닝엄 보정계수 값이 보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맞은 것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커닝엄 보정계수의 정의를 써보자면, 커닝엄 보정계수는 입자가 미세하게 되면, 이 미세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적은 입자가 되면 기체 분자가 입자에 충돌할 때 입자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현상, 슬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슬립 현상이 일어나서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 적어져서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가 스토크식에서 계산한 것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미끄러짐 현상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짐 현상으로 인해서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 적어지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미끄럼 보정계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커닝엄 보정계수를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은 항상, 커닝엄 보정계수는 항상 1보다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입자가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이 현상은 입경이 3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을 때부터 발생하고 1마이크로 이하부터 굉장히 현저하게 커집니다. 이러한 커닝엄 보정계수는 이러한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계수다. 쉽게 얘기해서 미세한 3마이크로보다 미세한 아주 작은 입자의 미끄러짐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중에 맞는 건 뭐냐면, 압력이 낮을수록 커닝엄 계수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이거는 작아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이것도 작아지고, 4번 맞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진다고 방금 얘기했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틀리고. 그래서 1번, 4번, 5번이 알맞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3번 답을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어떤 연소 장치 내에서 질소산화물 생성이 화염온도에 민감한 이유를 적으시오 했는데, 이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 있는 79%나 되는 이 질소라는 기체 분자가 아주 높은 열에 의해서 NO가 됩니다. 즉 N2 플러스 O2는 2NO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돼가지고 이게 공기 중으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또 결합해서 NO2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거의 NO2만 존재해요. 대기 중에는. 그래서 이 NO와 NO2를 합쳐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데, 이 질소산화물, 즉 NO2는 우리가 많이 폐로 흡입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면 폐 속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현재의 기술로 황산화물보다 질소산화물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제가 산업 현장을 다녀보니까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보통 제거하는 게 80%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물론 기술은 90%, 95%까지 제거되는 기술이 발명이 되고 시행도 되고 있지만, 보통의 산업체에서는 80% 이하의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을 갖다가 그 장치에서 낼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소산화물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굉장히 그러한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소 시에 낙스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 낙스 생성이 되는데, 대부분 그러한 낙스에 발생되는 기전은 서멀 낙스, 즉 열적 낙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소시 굉장히 열이 올라가면, 3000도 이상 올라가면 낙스가 굉장히 이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멀 락스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질소와 산소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염 온도에 민감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A 공장의 배출가스 유량은 1000이죠. Q, 라지 Q. 그 다음에 이산화황 및 일산화질소의 농도는 각각 2000과 1000ppm이다. 선택적 환원제로 황화수소, 이것도 기억하세요. 문제를 나왔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적 환원제로 황화수소를 사용하여 SO2와 NO를 동시에 제거하고자 하는데, 이때 매월 요구되는 이 황화수소 가스량 몇 S제곱미터가 나오고 월당,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황은 몇 톤인가, 그리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반응률과 처리율은 모두 100%다. 100% 다 반응이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배출가스 중에 이산화황 양을 구하면, 이산화황이 2000ppm이라고 그랬죠. 그럼 ppm은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곱해주고, 유량이 얼마나 그랬으니까, 유량이 1000이라 그랬으니까 1000을 곱하면 1000 S제곱미터 per hour 중에 SO2만의 양은 계산하면 2 S제곱미터 per hour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질소량을 구하면, 일산화질소량이 1000ppm이라고 그랬죠. 그럼 1000에다가 또 10의 -6승 곱하고 또 1000을 곱하면 1 S제곱미터 per hour가 됩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중에 SO2량과 NO량은 구했는데, 자, 이거 구해놓고요. 먼저 구해놓고, 먼저 SO2와 황화수소의 반응식을 써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식을 모르면 몰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응식이 모르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또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응식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산화황과 황화수소의 반응은 1kmol 대 2kmol 반응한다. 그리고 3kmol의 황이 발생되고, 또 일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의 반응은 1kmol 대 1kmol, 그리고 황을 1kmol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썼습니다. 이 H2S 대 SO2의 반응이 2대 1이잖아요. 2대 1. 2대 1이므로 X, 그때 생성되는 H2S 량은 얼마냐, 이런 겁니다. SO2는 우리가 먼저 알잖아요. 2라고. 그쵸? 여기서 요게 2대 1. 2대 1은 지금 우리가 H2S량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 SO2는 여기 2였었잖아요. 여기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X가 뭐냐면 H2S의 양입니다. 그게 4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산화질소에서는 1대1이죠. 1대1이니까 NO가 1이었었는데 Y도 그럼 Y가 1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로 의해서 이산화황과 일산화질소 H2S량을 다 더하면 5가 되겠죠. 4하고 1이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황을 구하라 했잖아요. 황의 톤. 자, SO2와 S는 1대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SO2가 22.4, 황이 원자력이 32죠. 그래서 3 곱하기 32는 원래 SO2가 2였었죠. 2대 X. 그러면 X 값이 나오죠. 여기서 X 값은 황의 값입니다. 요거 두 개는. 그리고 NO는 1대1 반응하니까 마찬가지 비례식으로 해서 1.4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H2S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 여기 구했었죠. 4. 그 다음에 1을 구했으니까 더 합치면 5가 되겠죠. 그쵸? 5가 되고,
그 다음에 매월이니까 이건 시간당 이랬는데 하루는 24시간이고요.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일 곱한 겁니다. 그래서 H2S, 즉 황화수소량은 3,600이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단위를 보세요. 먼스라고 돼 있죠. 월. 그리고 황해량은 8.57에다 1.43 더하면 10이죠. 시간당 10이니까 하루에 24시간 곱하고 월 30 곱했어요. 그런데 이건 킬로그램이었었잖아요. 킬로그램인데 지금 문제는 톤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10의 3승을 곱했습니다. 하나의 그 공식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이 값을 유추하기 위한 그 식을 갖다 여기다 다 곱해주고 단위 환산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하면 7.2톤 per mon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하나씩 생각해가면서 쓰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그 배출가스 중에 처리해야 할 SO2, NO의 양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반응식은 꼭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반응식을 외워두셔야지 그게 몇 몰 대 몇 몰 반응하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반응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반응식에서 그 비율을 갖다가 H2S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각각 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H2S 양과 황량을 구한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문제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거의 그 계산식의 하나의 절차처럼 나오기 때문에 특히 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산업기사는 요거보다 약간 답 쓰는 것도 좀 적고 그러는데 기사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순서대로 풀이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직물 여과 집진기. 왜 직물이라고 그랬으면 이 여과 집진기가 옷감처럼 짜여진 천으로 여과제를 만들어서 여과 집진기 속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직물 여과 집진기, 영어로는 백 필터. 백 알죠? 들고 다니는 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 압력 손실이 100mm H2이고 예비 실험 결과 이미 결정된 장치, 운전 조건에서 이 압력 손실에 해당되는 분진 부하 LD라고 해가지고 0.8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단위를 보세요. 여포, 아까 그 옷감으로 뗀 이게 옷감으로 다 짜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의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먼지를 걸릴 수 있는 먼지량은 0.8kg이다. 제곱미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상적인 겉보기 유속. 겉보기 유속은 뭐냐면 이러한 그 백필터가 여과집진 장치 안에 많게는 뭐 수백 개도 들어가 있고 수십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치 전체를 흐르는 속도가 있고 이 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 먼지는 여기에 이 안에 쌓이게 되고요. 또 깨끗한 공기는 먼지가 없어진 깨끗한 공기는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요 원통 안에서 먼지의 그 여포에 지나가는 속도, 이 지나가는 속도가 뭐냐면 겉보기 유속이에요. 굉장히 적죠. 초당 2cm예요. 2cm. 천천히 흘러가야지 그 이런 옷감에 대한 먼지가 걸러지고 나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 분진 농도가 뭐냐면 이걸 면으로 짰다 그랬죠. 제곱미터당 0.5g. 처리가스량인 분당 1200 세제곱미터. 그리고 이 직경이 요게 25cm.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m. 인 여과포 백을 424개나 설치하는 여과집진기가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고 먼지가 들어와서 여과가 되고 깨끗한 공기가 나가는 그 효율이 뭐냐면 90%예요.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분진이 털어나기 시간, 그러면 먼지가 많이 이게 쌓이게 되죠. 먼지가 쌓이는데 이게 거꾸로 설치가 될 수 있어요. 먼지가 막 쌓였어요. 쌓이면 어느 정도 쌓이면 압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먼지를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야 돼. 털어내면 다시 이 먼지가 없어지고 다시 공기를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털어내는 시간 간격이 몇 시간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분진 부하가 LD라고 그랬죠. 그 분진 부하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포에 들어오는 먼지 농도 곱하기 겉보기 요구 속도, VF 겉보기 요구 속도,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먼지가 들어가는데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냐, 시간 T입니다. 공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공식을 갖다가 다시 쓰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있죠. 요게 겉보기 요과 속도의 식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기본적인 식은 이거예요. 유량은 그 면적에서 유량이 통과하는 면적에다가 속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VF는 A분의 Q죠. 그래서 Q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A가 뭐냐면 둘레가 파이 D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니까 이 길이가 L이라 그러면 파이 DL이 돼요. 파이 DL. 파이 DL인데 여기 N은 뭐냐면 이게 몇 개가 있느냐? 개수. 424개나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N이 된 겁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분진부하의 공식은 이건데 여기서 VF는 다시 요걸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LD를 갖다가 쓴 식입니다. 이게 LD 분진부하가 0.8이라고 그랬죠. 0.8. 0.8 곱하기 10의 3승 kg으로 되어 있는 걸 g으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10의 3승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CI가 얼마였어요? 면 분진 농도가 0.5 g/세제곱미터라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Q가 1200. Q가 여기서 1200이라 1200에다가 미니트니까 시간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N이 개수, 요게 N의 개수, 이 백의 개수, 파이, 그다음에 0.25, 0.25는 25cm를 0.25m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L이 3이고 효율이 90%라고 했잖아요. 그쵸? 효율이 90%니까 0.9 곱하고 지금 T를 구하는 거죠. T. 그래서 T를 해가지고 요 식에서 T를 구하니까 T가 88,757초가 나왔어요. 요걸 갖다가 시간으로 고치려니까 요걸 갖다가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시간은 3,600초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답은 24.66 아워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죄송합니다만 요거 제곱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다. 세제곱미터, 요거 세제곱미터.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공식 알아두시고 공식에 여기 문제의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24.66 거의 하루지 하루.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계속 먼지가 쌓이면 하루 만에 하루 가동시키고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또 가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진의 털어내기 시간이 이게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에탄올 1kg을 공기비 1.2로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공기량. 여기서 공기량은 이제 실제 공기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에다가 공기비를 곱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공기비가 1.2로 주었고요. 여기 M이고. 그러면 이론 공기량만 구하면 되는데 이론 공기량을 구할 때 에탄올의 이 분자식을 보고 각각의 구성 성분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있죠. 그럼 각각의 그 구성 비를 갖다 구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에탄올의 분자량이 46이고요. 그 중에 C가 2개 있으니까 24. 그래서 비율이 52.2.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소가 13%, 산소가 34.8%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액체 연료에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은 원래는 이랬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론 산소량을 0.21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론 산소량을 구하면 1.867 C 플러스 5.6 H 마이너스 8분의 산소 그 다음에 플러스 0.7 S죠. 근데 여기 황이 있어요, 없어? 없으니까 이거는 생략이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확실히 하신 분은 이게 1.867이 왜 나왔고 5.6이 왜 나왔고 이걸 알 수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1.867은 탄소니까 22.4를 12로 나눈 값이고요. 그리고 수소는 수소의 연소 반응식 이겁니다. 이거에서 산소가 2분의 1몰이잖아요. 그쵸? 2분의 1몰이니까 11.2를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5.6이 나왔죠. 그리고 C 대신에 이 퍼센테이지 0.522 그 다음에 수소 대신에 여기 0.13 산소 대신에 0.348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런 값이 있으면 전자계산기로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산기 사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저런 값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6.95라고 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100% 완전한 건 없으니까 6.95가 나와 있는지 반올림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도 알아보세요. 단위는 에탄올 1kg 태우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 몇 S세제곱미터가 나왔나. 이거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고 만약에 이게 기체 연료라면 이런 식으로 또 S세제곱미터 퍼 S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기체 연료는. 그리고 고체나 액체 연료는 S세제곱미터를 킬로그램당 이론 공기량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단위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에다가 이론 공기량을 곱하는 거니까 이 6.9에다 1.1을 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8.44 S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됐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연소 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4점을 획득하고 지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일산화질소를 처리하기 위하여 흡착제로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일산화탄소 56ppm인 배출가스에 활성탄 20ppm을 주입하여 처리했더니 자 56이 16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40ppm이 처리가 됐네요. 그런데 활성탄을 20에서 52로 더 많이 주입했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더 줄어들었어요. 52ppm만큼 줄어들었어요.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NO 농도를 5ppm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몇 ppm 주입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각할 때 이 문제만 보고 56을 16으로 만들 때는 활성탄이 20이 들어갔는데 56을 4로 했을 때는 활성탄 52가 들어갔다. 그러면 5를 할 때는 20하고 50이 사이 값이 나와야 돼. 그쵸? 4할 때 50이 활성탄이 많이 들어갈수록 저 줄어드니까 그런 20하고 52 사이의 활성탄 값이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면 나중에 그 검사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흡착제와 흡착제인 활성탄을 유해가스로 처리할 때 공식이 뭐냐면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 플랜드리 드문 흡착식입니다. 이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M은 뭐냐면 M은 흡착제의 농도고요. X는 처리한 농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세요. 20은 흡착제의 농도고요. 56에서 16 줄어들었다 그랬죠. 처리한 농도죠. 그거는 지금 K값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K값을 몰라요. 일단 그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C는 뭐 최종적인 농도 16이에요. 그럼 16분의 N분의 1승이죠. 지금 여기서 이 공식에서 K값하고 요 N값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정리하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2고요. K 곱하기 16의 N분의 1승이에요. 자, 식이 1이 됐고 두 번째 조건이 뭐 어떻게 돼요? 활성탄을 50이 넣으니까 56에서 4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최종적인 게 4죠. 그러면 다시 식2가 되겠죠. 그쵸? 눈치채셨죠, 여기서. 식1과 식2, 2를 갖다가 이용해서 K값하고 N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식1 나누기 식2를 하면 K값 없어지고요. 2는 1 곱하기 4의 N분의 1승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여기 이러한 식에서 N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은 양변에 ln을 취하면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ln, 여기다도 ln 취하면 ln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ln을 취하면 n분의 1 ln 4승이죠. 그쵸? n분의 1 ln 4죠. 그러면 계산기로 ln 2값, ln 4값 재입하면 n이 2가 나옵니다. 2가 나오죠? 이 값을, 이제 n이 구해졌어요. 이 값을 식 1에다가 여기다 대입해 가지면 k만 남죠. k만. 그러면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k가 0.5예요. 그러면 n값 구하고 k값 구했다. 이거는 이제 이 프렌들리 등원 흡착식의 하나의 상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한 거예요. 구해가지고 등원 흡착식을 다시 세우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럼 이 최종적인 이 식이 K값하고 N값을 알 수 있는 식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활성탄의 이 ppm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 56에서 5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K값이 0.5고 N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모르는 변수가 하나죠. M만 모르죠. 그러면 이 식에서 NO 농도를 5ppm으로 하기 위해 주입해야 할 활성탄의 양은 45.62 ppm이 나온다. 이렇게 기본적인 요 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지만 주어진 조건에 두 개의 조건에서 두 개의 변수를 구할 수 있고 그 구해진 변수를 원래 프렌들리 식에 대입해가지고 마지막에 흡착제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 근데 제가 볼 때 요거 이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비슷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 값들을 조금씩 변경시켜 가지고 많이 물어본 시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흡착제를 이용해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문제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플랜들이 등원 흡착식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 두 개를 세우고 변수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대입시키면 흡착제의 농도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흡착제의 농도만 구하는 게 아니라 흡착제의 농도는 알고 이게 얼마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8번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이 숫자가 바뀌어도 풀이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원 흡착식 외워두시고 요 식만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어떤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한 온도하에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유해가스하고 물하고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건 뭐냐면 유해가스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가지고 용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상, 기체 상태가 있는데 그 유해가스 분압이 60mHg예요. 그리고 수중의 유해가스 농도가 1.5 kmol/s 세제곱미터 있다. 이때 헨리의 상수, 요 단위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위의 상수는 얼마냐고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 헨리 상수의 법칙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 헨리의 법칙은 원래는 C는 이꼬르 헨리 상수분의 분압 요겁니다. 그런데 헨리 상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헨리 상수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여기서 분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1기압이 760mHg죠. 760mHg인데 지금 60mHg니까 분압은 760분의 60을 해가지고 0.079 atm. 이 물속에 유해가스가 녹아 들어가는 ppm, atm이다. 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는 여기 유해가스 농도가 이거 1.5입니다. 지금 2.5라고 했는데 이거 1.5예요. 1.5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 1.5분의 0.079 하면 0.05 atm 세제곱미터/kmol이 됐다. 그러니까 요 단위하고 요 단위하고 맞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atm 여기 있죠. 그 다음에 kmol/세제곱미터니까 요게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어져서 세제곱미터/kmol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실수로 이 C값을 여기 2.5라고 했는데 1.5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입하면 0.05의 헨리 상수값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어떤 1차 반응에서 550초 동안 반응물이 2분의 1이 분해되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이 원래 1이었었는데 이게 2분의 1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550초가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이 반응물이 5분의 1까지 남을 때 걸리는 시간은 반으로 줄을 때는 550초가 걸렸는데 5분의 1이 될 때는 몇 초가 걸리겠느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반이 남을 때 550초 걸렸으면 5분의 1이 남으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죠? 그럼 550초보다 많이 정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1차 반응식 공식을 알아주셔야 돼요. 1차 반응식 공식은 ln a-x분의 a는 k1 곱하기 t다. 이 공식 알아두시는데 이걸 다시 k값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면 보세요. t분의 요거 밑에 이제 t분의 요게 되겠죠. ln. 그래서 자 여기 보면 a가 원래의 양이고 그게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2분의 a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a 지워지고 ln이 나누기 550이죠. t가 550이니까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냐면 k1 값이 여기 k1 값 지금 여기 안 주어졌죠. k1 값을 구하려고 주어진 조건에서 k1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k1을 구하면 1초 동안에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이러한 k1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응 속도 상수인데 그러면 이 k1 값 구해졌죠. 근데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ln 이 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1차 반응식을 5분의 1로 줄어들고 처음 게 5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k1 값이 여기 구해졌잖아요. 여기에다가 몇 초가 걸리느냐. 그러면 요거 ln5죠. ln5하고 여기서 ln5하고 요걸 나눠주면 1277.33초가 걸린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계산 문제는요, 이 값이 그대로 정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값들이 조금 이렇게 소점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계산기를 한꺼번에 막 계산했을 때 뭐 1276에서 1278 요까지를 다 정답으로 처리해 줍니다. 채점하시는 분들이 소수점의 처리 또는 전자계산기를 한꺼번에 전부 다 사용했을 때 그 값, 여기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수험생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이 꼭 이게 정답이 아니고 범위를 주게 됩니다. 범위를 주게 해서 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답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자들이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초점을 이렇게 반올림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범위를 정하게 되니까 너무 이 값이 그대로 안 나왔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어떤 분체 300개가 구형입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구형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해보니까 1마이크로메타가 100개, 5마이크로메타가 100개, 그 다음에 이거 죄송합니다. 10마이크로메타가 100개 이렇게 나타났는데 밀도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1g/. 세제곱미터 있고 이 분체를 집진장치를 통과시킨 후에 다시 입자 크기에 따른 개수를 계수해보니까 1마이크로메타가 100개에서 20개가 줄어든 80개, 그리고 5마이크로미터가 50개가 줄어든 50개, 100마이크로미터가 90개가 줄어든 10개가 있었답니다. 그때의 입자 제거율을 질량 기준과 개수 기준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보면 이제 개수 기준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300개 중에 없어진 제거된 개수를 해가지고 퍼센트를 나타내면 되니까 1번 보시면 개수 기준의 제거율은 300개 중에 20개 제거되고 1마이크로미터, 5마이크로미터, 50개 제거되고 10마이크로미터, 90개가 제거됐으니까 다 대입시켜서 풀면 53.3%가 개수 기준 제거효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까다로운 건 뭐냐면 질량 기준 제거효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질량 기준에서 주어진 곳에 그 밀도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밀도는 최적분의 질량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킬로그램이고 이게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밀도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 그랬으니까 그걸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로 바꿔야 돼요. 여기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단위 환산도 잘 하셔야 됩니다.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로 바꾸려고 하니까 분자는 10의 3승배죠. 근데 분모는 보세요. 이게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바꾸려니까 요만큼 어떻게 되냐면 1m가 100cm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10의 6승배나 분모는 늘어난 것입니다. 분자는 10의 3승배가 늘어나고 분모는 10의 6승배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분자 분모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0이 되겠죠. 이게 10의 3승이 1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 기준의 제거 효율을 구할 때는 밀도를 분자 분모에다가 1000을 곱했습니다. 1000을 곱하고 지금 여기서 M은 V 곱하기 로우잖아요. 그렇죠? M은 V 곱하기 로우. 로우가 1000 대입하고 지금 문제는 요 구형 입자의 최적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최적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구의 최적 구하는 공식을 또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이 구의 최적에서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구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원의 면적 파이 r 제곱이죠. 거기다 4를 곱하면 구의 표면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지금 여기에 3분의 4 파이 우리는 직경을 따지니까 2분의 d를 대입하면 요게 다 풀이하면 6분의 파이 d의 3승이 됩니다. 6분의 파이 d 3승이 구의 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식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 이제 최적을 나타내니까 요게 최적입니다. 요게 1 마이크로메타의 입경을 가진 구의 최적은 6분의 파이 요게 마이크로메타를 밑으로 고쳐요. 고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전체의 3승이 됩니다. 근데 몇 개 제거됐다 그랬죠? 20개 제거됐잖아요. 그래서 20을 곱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5 마이크로메타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전체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이게 50개가 제거됐죠. 그리고 10 마이크로메타, 이거 10이라고 고쳤어요. 10 마이크로메타는 90개가 제거됐죠. 지금 이걸 갖다가 옆에 계속 쓰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건 뭐냐면 칸 때문에 그랬습니다. 칸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분자의 제거된 입자의 개수와 그 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밀도를 곱했으니까 이 전체 값은 m 값이 됩니다. m. 그러면 분모를 봅시다. 분모. 모두 1마이크로메타가 300개가 있고 100개가 있고 5마이크로메타가 100개가 있고 10마이크로메타가 100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1마이크로메타에 했는데 여기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100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개수니까 그쵸? 그리고 5마이크로메타가 여기도 또 실수했습니다. 여기도 100을 곱해야 됩니다. 100. 100개, 300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10마이크로메타 여기다가도 또 전체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스프린트라고 생각하시고 분모에 각각의 여기는 20, 50, 90을 곱했듯이 100을 곱하셔야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요 분모의 요게 뭐냐면 300개, 1마이크로메타 100개, 5마이크로메타 100개, 10마이크로메타 100개의 300개에 대한 최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밀도를 곱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자의 300개 개수에 대한 최적에다가 밀도를 곱했으니까 그 질량 분의 분자의 각각의 제거된 개수에 대한 최적에다가 밀도를 곱했어요. 요거 이제 계산기를 계산할 때 좀 하나씩 꼼꼼하게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래서 잘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인 값은 85.5%가 나왔다. 계산기를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85.5% 나오는지. 잘못 계산하면 이게 값이 또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꼼꼼히 계산해 봤더니 85.5%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요 100마이크로메타가 아니고 10마이크로메타라는 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모에 각각에다가 다 100을 곱해야 된다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계산하면 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좀 까다로운 문제고 계산기로 또 눌러볼 때 굉장히 세심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 무게비로 황성분이 각각 1% 포함되어 있는 석탄입니다. 고정탄소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뭐냐면 석탄이 무조건 100% 탄소로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체연료,
C12H26이라는 아주 그 고분자의 액체 연료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두 가지 연료 중에 단위 열량당 CO2 발생량이 적은 쪽을 밝히고, 어떤 것이, 그러니까 석탄이 적냐, 액체 연료인 이게 적냐, 이걸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수 저항으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고 반응 생성물은 수증기, CO2, 이산화황, 여기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탄소의 1몰당 탄소 그 자체가 있으면 80이고 요 액체 연료는 83kcal per 몰이고 CO2는 마이너스 94.05, 그 다음에 O2는 마이너스 57.8의 그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먼저 석탄 1kg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 석탄 1kg에 황이 1%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석탄 1kg 중에 1%가 19g을 말합니다. 19g은 황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였습니다. 1000 곱하기 0.02는 19g이고요. 그리고 19g의 황을 포함한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탄소의 연소 반응식을 C 플러스 O2는 CO2죠. 그러면 탄소 1몰이 12g이죠. 그렇죠? 12g. 1kg 중에 10g이 황이고 나머지가 990이 뭐예요? 1000 빼기 12, 990이죠. 그럴 때의 X1은 얼마냐? 근데 여기 CO2가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94.05 킬로칼로리 퍼 몰이라고 했죠. 그러면 12가 이만큼의 발열이 되는데, 그럼 X1은 얼마냐? 그러면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석탄, 고체 연료인 석탄, 고정탄소로만 이루어진 석탄에 대해서는 7759.1 킬로칼로리만큼의 열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석탄의 총 발열량은 7759.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10g이 뭐예요? 황이죠, 황. SO2라고 그랬죠. 황이 S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이 SO2가 되는데, 이것도 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표에서는 황의 발열량은 나타내 주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즉 1몰의 CO2 발생량이 7759.1의 열량이 발생한다. 이렇게 석탄 측면에서는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또 문제에서 액체 연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액체 연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액체 연료 C12H26 1kg을 기준으로 해서 석탄에 함유된 황은 19g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액체 연료의 분자식이 12 곱하기 12 플러스 26입니다. 그럼 여기 170이거든요. 170이 CO2가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94.05죠. CO2가 표에서. 그런데 거기에 12몰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94.05 곱하기 12가 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797이 되고요. 그러면 액체 연료 속에서도 1%가 황이니까 나머지 990은 X2다. 석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X2를 구하면 1464.88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액체 연료 C12H26의 총 발열량은 이만큼이고, 이것도 지금 SO2의 표에서 없으니까 그대로입니다. 즉 1몰의 CO2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1464.88인데 여기 CO2가 12몰
생성됐죠. 그러면 요걸 12로 나눠야 됩니다. 요걸 12로 11464.88을 12로 나누면 요게 872.07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발생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석탄은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석탄은 1몰의 CO2가 7759.1이고 액체연료 C12H26의 단위 발열량이 872.07, 훨씬 액체연료가 적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석탄보다 액체연료인 C12H26이 단위 열량당 CO2 발생량이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표준 원심력 집진기를 이용하여 처리가스 내에 함유된 분진을 제거하고자 한다. 표준 원심력 집진기는 높이가 0.5, 폭이 0.25, 인 직사각형 입구 덕트 유입구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려줬지만 원심력 집진기는 여기가 더스트 박스, 즉 호파라고 되죠. 그리고 이쪽에 입구에 함진가스가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데, 요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폭하고 높이가 정해져 있고, 요게 들어와 가지고 선회류를 그리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높이 요게 0.5m이고 그 다음에 요 폭이 0.25m인 직사각형 입구 덕트가 제작되었으며, 가스유량은 150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점성계수를 이루는 점도라고도 합니다. 이 함진가스의 점성계수는 0.075 kg 메타 아워이다. 유입된 처리가스가 원심력 집진기를 통과하여 5회, 이렇게 요런 게 5번 돈다는 얘기예요. 회전할 경우 절단일 경우는 5마이크로메타이고 분진의 밀도는 4000kg 퍼 세제곱미터다. 4000kg 퍼 세제곱미터는 4g 퍼 센티미터의 3승이랑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의 밀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물보다 4배 더 무거운 입자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공기의 밀도는 그냥 1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이때의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은 몇 %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일단 그 효율을 요 식은 외워둬야 됩니다. 레플이라는 사람이 여러 실험, 이 원심력 집진 장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경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식을 쭉 보니까 효율은 9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이 W가 뭐냐면 여기 아까 폭이라고 그랬습니다. 폭이 W예요. 이게 폭의 분의 파이 N이는 요 5회가 5회, 선회류수 N이가 여기 5회, 그 다음에 DP는 지금 5 마이크로미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로우 P는 요 4000, 로우 P는 4000 입자의 밀도, 그 다음에 공기 밀도를 로우 A라고 했습니다. 로우 G 또는 로우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VI는 뭐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속도를 말합니다. 유입구에서 들어오는 속도. 그런데 그 유입구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없어요. 지금 제시된 문항에서. 그러면 그걸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입구의 속도를 구하니까 V는 A분의 Q 해서 Q가 150이고 A가 여기가 0.5, 0.25에다 60은 왜 곱했냐면 여기 미니트니까 세크로 고치려니까 60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속도가 20m per sec입니다. 사실은 표준 원심력 집진기에 들어오는 유입 속도는 보통 7에서 15m per sec인데 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속도가 빨리 들어오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항에 여러 가지 그 인자를 여기다 공식에다 대입시킵니다. 자, 봅시다. 9 곱하기 여기에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0.075 kg per 메타 아워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갖다 대입시킬 때 킬로그램 메타
세크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걸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0.075를 36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값이 2.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리고 W가 0.25. 이게 폭이 0.25를 0.25 대입하고요. 3.14 5바퀴, 그 다음에 그 입자의 직경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그 다음에 밀도가 4000, 공기 밀도 1이라 했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VI가 여기서 구한 20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효율을 구하니까 효율이 0.67입니다. 그래서 67%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이 값들을 계산기로 전자계산기로 확실히 눌러봐가지고 60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2.08 곱하기 10-5승은 어떻게 이 값이 됐냐? 그건 뭐냐면 이제 킬로그램 메타 아워를 킬로그램 메타 세크로 바꿔줘서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빛의 소멸계수 시그마가 0.45kg 마이너스 1승인 대기에서 시정거리의 한 개의 빛의 강도가 초기 강도의 95%가 감소했을 때 거리라고 정의할 때 이때의 시정거리 한 개, 시정거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기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인다. 보이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 거리가 몇 미터냐? 즉 단서조항으로 광도는 램버트 비어의 법칙을 따르며 자연대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또 단서조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램버트 비어의 법칙을 쓰시면 투과된 빛의 강도는 익사된 빛의 강도에다가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시그마 x 곱하기 x승이다. 이거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 빛의 소멸계수에 대한 이를테면 공식입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요게 램버트 비어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I온은 입사관계 강도, IT는 투사관계 강도, 시그마는 소멸계수, 그 다음에 X는 시정한계거리. 지금 시정한계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X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95%가 빛의 강도가 감소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1-0.95 이게 이제 원래 100에서 95% 감소됐으니까 5%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05가 되고 여기 이제 1-2의 마이너스 0.45승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변에 ln, 왜냐면 ln을 취하고 이면 여기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요 지수가 그대로 여기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서 x를 구하면 6.657km가 나오는데 그걸 밑으로 고치니까 6657m가 됐다. 이런 그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떤 입자의 진밀도, 그 입자의 진짜 밀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비중병을 이용한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 자료를 통해 얻은 입자의 진밀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중병 같은 걸 사용해요. 그래서 비중병만의 질량이 12g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병에 증류수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무게를 재니까 40g이고, 그 다음에 비중병에다가 입자의 질량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0g. 그럼 얘하고 볼 때에 입자만의 질량은 8이 나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다, 세 가지를 다 더하니까 45가 됐다. 그리고 증류수의 밀도는, 증류수는 물이죠. 순수한 물의 밀도는 1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입자의 비중은, 겉보기 비중은 1-입실론 곱하기 로우 I 해가지고, 이런 공식에서 여기 보시면 로우 P는 입자의 겉보기 비중, 로우 I는 입자의 진비중, 그 다음에 입실론은 입자의 공극률,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서 로우 I, 그러니까 입자의 진비중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M 플러스 W 마이너스 R분의 로우 L 곱하기 M 해가지고 M은 입자의 질량, W는 증류수의 질량, R은 입자 플러스 증류수의 질량, 그 다음에 로우 L은 증류수의 밀도.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답을 그대로 대입하면 요게 증류수의 밀도가 로우 L이고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됐어요? M은 입자의 질량이니까 여기 두 개에서 20 빼기 12죠. 그래서 20 빼기 12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M이고 W는 증류수의 질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40 빼기 12입니다. 그리고 R은 뭐냐면 입자 플러스 증류수의 질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45에서 비중병 빼면 되죠. 12를 빼가지고 계산하면 이 입자의 진밀도는 2.67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6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은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처리가스량이 12만 세제곱미터 per hour. 집진율이 95%인 전기집진장치를 99.5%의 집진율로 입자상물질 처리하는 전기집진장치를 설계하려고 한다. 유효 표류속도 WE가 10m per minute이고 집진판의 높이가 5, 길이가 2, 34개 집진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조건에서 효율을 99.5%의 효율에 필요한 집진판의 개수는 몇 개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였어요? 집진율이 95에서 99.5%를 더 효율 좋게 입자상물질 처리하려고 하는데 95%일 때 조건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진판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하냐 이런 말이고 단서정으로 그 효율 구하는 공식이 더치 앤더선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을 적용하고 모든 내부 집진판은 양면으로 사용되며 두 개의 외부 집진판은 각 하나의 집진면만으로 집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단서 조항을 주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진판이 이렇게 집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34개가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방정극이 있어요. 그리고 표류속도, 여기서 유효 표류속도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함진가스가 지나가는데 이 방정극의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입자가 집진극 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이를테면 표류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이 방정극에서 집진극으로 가는 입자의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여기 보세요. 1분당 10m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초당은 10 나누기 6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센티미터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더치 앤더선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더치 앤더선 식, 이거 아주 시험 문제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효율은 1-2의 Q분의 A WE 승. 여기서 똑같은 조건에서 효율을 95에서 99.5%로 올리기 위해서 표류 속도가 이거고 유량이 이건데 이걸 갖다 시간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을 분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니까 0.995는 1-2에 마이너스 2000분의 A 곱하기 10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전체를 이쪽으로 옮기고 0.995를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해보니까 마이너스 A는 200 곱하기 로그 ln 0.005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기로 하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어떻게 되냐면 1060 제곱미터가 돼요.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42개의 집진판의 면적을 다 더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A는 AP n-1에서 1060은
5 곱하기 2. 즉, 왜 이거 5 곱하기 2 했냐면, 여기 보세요. 시즌판의 높이가 5m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2m. 그러면 한 판이 2 곱하기 10이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에다가 마주보고 있다 그랬죠. 집진판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한 통로에 판이 마주보는 면이 2개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몇 개가 있냐 할 때 n-1이다. 왜 n을 하지 않고 -1이라 하냐면 단서 조안에 그 마지막에 2개에서 하나로 친다 그랬죠. 그래서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집진판이 모두 54개가 필요한데 원래 있던 집진판은 몇 개였어요? 34개잖아요. 54개가 필요한데 계산해보니까 집진판이 54개가 필요하니까 99.5%의 집진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54-34면 20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정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더치 앤더슨 식을 꼭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면적을 구한 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에서 집진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매번 시험 나올 때마다 전기집진장치의 이 더치 앤더슨 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항상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조성을 가진 중유 15S 제곱미터 그러니까 중유 1kg을 연소시키면 15S 제곱미터 공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1번 연료 중의 황성분이 모두 SO2로 전환된다면 습연소 가스는 GW입니다. 중의 SO2 농도는 몇 ppm이냐? 그럼 이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될 건 뭐냐면 GW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2번 이 애쉬 다 타고 남은 성분이 모두 분진으로 배출될 경우에 건연소 가스 이건 GD입니다. 이 분진 농도를 또 마이크로그램 퍼 S 제곱미터로 물어봤어요. 조성은 C가 85% 들어있고 수소가 12%, 황이 2%, 재가 0.2%, 질소가 0.8%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성을 보고 우리가 습연소 가스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습연소 가스는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MaO 플러스 5.6H 플러스 0.8N. 사실 여기 질소가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없애도 되는 건데 여기 질소가 있기 때문에 0.8N을 곱했습니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냐면 이 M값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M값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M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5.6 곱하기 0.12 요거 12%니까 그 다음에 질소가 0.8 곱하기 0.008이죠. 요 수치를 여러분 잘 대비하셔야 되는데 0.8%가 0.008이지 어떤 친구는 0.08 그대로 또 0.8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소수점으로 고쳐가지고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5.68 즉 이 연료 1kg을 태우는데 15.68의 습연소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S의 SO2 습연소 가스 중에 SO2 농도를 물어보니까 GW분의 0.7S. 왜 또 0.7S냐? 이거는 0.7이 왜냐면 S가 어떻게 돼요? S가 SO2가 되는데 32가 22.4가 되죠. 그럼 1이면 X. 그러면 22.4를 32로 나누면 0.7이 됩니다. 그래서 0.7S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7에 S가 0.02% 있죠. 그 0.014, 15.68에서
ppm으로 물어봤으니까 12육승 곱하니까 892.9 ppm. 그래서 습연소 가스 중에 SO2는 892.95%고 건연소 가스 중에 그 분진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건연소 가스도 구해야 되겠죠. 건연소 가스는 어떻게 되냐면 습연소에다가 마이너스 11.2H를 빼줘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 둘의 차이는 뭐냐면 H2O가 수증기 상태로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습이고요. H2O가 응축돼 가지고 물로 돼 있다는 부피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건연소 가스예요. 다시 H2O가 1kmol이 22.4잖아요. 22.4 세제곱미터예요. 1kmol은. 그러면 이걸 만약에 리터로 고치면 22,400리터가 되고요. 만약에 얘가 물이 됐다 그러면 18g이에요. 이거 18 분자량이니까. 그러면 18g은 18kg이 되겠죠. MKS 단위로 하면. 그러면 이건 18리터예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습연소일 때는 22,400리터가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있고 건연소일 때는 18리터. 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건연소 가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H가 H2O로 H2가 이거 22.4죠. 그럼 1이면 얼마예요? 11.2죠. 그래서 11.2H를 빼주는 거예요. 수증기의 부피를. 그러면 GW 구했으니까 GW 15.68에서 11.2 곱하기 0.12 하니까 14.33. 지금 분진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분진량은 어떻게 되냐면 분진이 전부 다 제잖아요. 제가 0.2%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kg이 1000g이죠. 1000g에 0.002 이거 0.2% 해가지고 g을 또 마이크로그램을 고치려면 10의 6승을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분진량이 어디 있다는 거죠? 건연소 가스 중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건연소 가스 분의 분진량 해가지고 14.33분의 2 곱하기 10의 6승 하면 이때 배출되는 분진의 농도는 139,524.5 마이크로그램 퍼 S 제곱미터. 굉장히 큰 값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여기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밀리그램이나 또는 그램 퍼 S 세제곱미터로 문제 내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니까 이렇게 많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주어진 성분에 의해서 GW와 GD를 구한 다음에 그 GD분에 원하는 거, GW분에 원하는 거, GD분에 원하는 거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단위를 맞춰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계통의 그 연소 계산도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아황산가스 농도. 아황산가스는 우리가 이산화황이랑 똑같은 의미죠. SO2예요. 2000ppm 배출가스량이 10,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근데 이게 온도 조건이 150도씨예요. 0도씨가 아니라 150도씨. 그래서 S자를 안 붙였습니다. 여기다 S자를 안 붙였어요. 처리하기 위해 습식 석회석 탈랑 공정을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이 공정은 SO2 90%가 100%가 아니고 90%가 석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석고는 보통 CaSO4 EH2예요. 친절하게 또 분자량까지 알려줬네요. 170이라고. 전환되어 제거된 후 70도씨로 배출된다. 굴뚝에서의 상대 습도가 100%이고 유입가스 내 수분 농도가 부피비로 10%, 수분 농도가 10%일 경우에 스실타랑탑의 물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충해야 할 물의 양은 몇 킬로그램 퍼 아워인가? 시간당 몇 킬로그램의 물을 갖다 보충해 줘야 되느냐? 단소 저항으로 70도씨에서 절대 습도는 0.3,
건배출 가스 밀도는 1.1, 반응 후 배출되는 가스 내 수분은 70도씨, 절대 습도를 기준으로 하며 미반응 SO2는 수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이제 까다로운 문제인데, 왜냐면 요구 조건이 많아요 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유입되는 SO2의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량이 만에서 SO2가 2000ppm에 있다 그랬으니까 10의 익성을 곱하고, 요걸 갖다가 22.4가 1km몰이고, 그리고 150도씨라 그랬어요. 유입되는 SO2의 몰수는 576시간당 몰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입되는, 이번에는 H2의 몰수를 갖다가 구하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거 H2O도 이거의 수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2.4를 나눴습니다. 하니까 28,812mol/h예요. 그런데 SO2 제거율이 90%이기 때문에 576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0.9를 높여서 518.4. 그리고 석고가 CaSO4 2H2O라 그랬죠. 그럼 여기 H2O가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18.4에 곱하기 2만큼의 석고에 동반되는 수분량이 1036.8mol/h가 된다. 그래서 유출 수분량은 이만큼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조건에서 150도씨 배출가스가 만, SO2 양과 수분량을 제어한 양은 만 중에 지금 SO2가 20 제거됐고 배출가스가 1000이니까 1020을 만에서 빼면 8980이 배출가스가 되는데, 이 값이 70도씨로 내려가면 온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7281.55가 된다. 여기서 절대 습도와 밀도를 보정하여 몰수를 구하면 1281.55에서 요거 밀도 곱하고, 또 주어진 조건에 0.3 곱하고, 그리고 이 18은 뭐냐면 H2O가 1km몰이 18kg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1000 해가지고 단위 환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시간당 133,497몰의 물이 H2O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H2O 수지식을 세워봅니다. 앞에서 요거 28,812몰에 유입되는 H2O 몰수에서 1036.8mol/h를 빼가지고 요거 석고에 동반되는 수분량을 빼고, 또 거기서 지금 3번에서 구한 H2의 몰수를 빼면 이제 마이너스 105,721.8mol/h가 됩니다. 이만큼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을 보충해 줘야 되니까. 즉 150,721mol/h의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물의 양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5,721.8에서 1몰이 18g이니까 18 곱하고, 또 g을 kg으로 고치니까 시간당 1903kg의 H2O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약 1903kg/h의 물을 10씩 탈랑탑에 공급해 줘야지 지금 조건에 의한 SO2가 석고로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반응식이 안 돼 있지만, SO2가 원래 석회석법이라고 해가지고 CaCO3, CaSO4, EH2O 플러스 CO2 해가지고 여기에 H2O가 반응돼가지고 이런 그 석회석법의 반응식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반응식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SO2가 석회석과 반응해서 석고라는 부산물이 나오는 그러한 반응식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습식 타랑 탑에 약 2톤의 물을 시간당 공급해 줘야지 주어진 조건의 SO2가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번부터 찬찬히 SO2에 유입되는 SO2 몰수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SO2 몰수를 제거되는 비율로 또 구하고 석고에 포함되는 몰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그 절대 습도와 밀도를 보정하고 마지막으로 물질 수질식을 HO2 수질식을 세워가지고 얼마가 부족한가 해가지고 이제 그 이만큼이 보충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풀이 과정을 쭉 나타냈으니까 찬찬히 들여보시면서 또 계산하시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옥테인 C8H18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요구되는 부피 기준과 무게 기준 공기 연료비 AFR Air Fuel Ratio에 해가지고 이 옥테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휘발유의 주성분이 옥테인이에요. 보통 그 C하고 H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 C가 5 이상으로 되면 거의 기체에서 액체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8까지 갔으니까 거의 이건 액체잖아요. 이게 휘발유. 제가 그 동남아 여행을 할 때 주유소에 미얀마인가 그런데 가니까 거기 휘발유라고 쓰지 않고 옥테인으로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가 옥테인인데 그렇게 써 있는 것도 봤는데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옥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연소 반응식 한번 해봅시다. CXHY의 연소 반응식을 세워라. 뭐 C값이 여러 변화든 H값이 변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게 있죠. 맨 먼저 무조건 뭐라 반응시킨다. 연소 반응식은 산소와 반응시킨다. 무조건 산소와 반응시켜요. 이게 뭔지 몰라. 그리고 반응 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C하고 H밖에 없으니까 CO2하고 H2O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거 들어갈 숫자는 지금 다 몰라요. 일단 저렇게 반응식을 세우고 두 번째 왼쪽에 있는 C의 개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C의 개수를 맞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X죠, X. X가 있죠? 그럼 X면 XC는 맞았죠? 그 세 번째, 수소의 개수를 맞춰라. 수소. 여기 수소가 Y개죠? 근데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Y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와 요 개수를 맞춰라.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4분의 Y가 되겠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일반식을 알아야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C8H18 요거 이 식으로. 그러면 C가 8이니까 8,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산소의 3.76배가 질소니까 이건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H가 18이니까 여기 2분의 Y니까 9지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16 플러스 9는 어떻게 돼요? 25죠. 25를 갖다가 2로 나니까 12.5가 됐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반응식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 기준은 이제 연료가 1몰이죠. 여기 1이죠. 1 써있지요. 그 다음에 공기죠. 공기는 뭐냐면, 공기는 얘 더하기 얘예요. 산소 더하기 질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2.5에다가 1 플러스 3. 여기도 12.5니까 붙여서 쓰기 위해서 1 플러스 3.76 해가지고 59.5만 써도 돼요. 뭐 이것도 써도 되고. 그래서 부피 기준의 AFR은 59.5. 무게 기준은 또 틀립니다. 무게 기준은 뭐냐면 이 C8H18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분자량이 얼마예요? 114예요. 114고 공기가 59.5km몰이잖아요. 그럼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약 29예요. 28.95도 되고 약 29라고 생각하면 29를 곱해니까 15.14라고 써도 되고 뒤에 이런
단위도 붙여도 되고. 왜냐하면 이제 이 단위를 보면 전부 다 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워도 되고. 하여튼 요 부피 기준 공연비, 무게 기준 공연비 구하는 시험 문제도 잘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응식을 꼭 세워라.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계수로 AF, R 값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4년 제2회 그 기출보건 문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A지점의 미세먼지 측정 농도가 46, 53, 48, 62, 57 다섯 가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일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반드시 계산 과정 및 미세먼지의 대기 환경 기준의 연간 평균치를 제시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연간 평균치를 제시하고 여기에 계산된 값과 환경 기준치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적으시오. 1차로 뭘 구해야 되냐면 기하학적 평균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를 상회하는지 일단 먼저 평균값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n의 x1 곱하기 x2 곱하기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곱한 다음에 n분의 1승이 되죠. 이렇게 n분의 1승이면 다섯 가지 다 곱하고 다섯 개니까 5분의 1에서 52.88 기하학적 평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간 평균치가 50이거든요. 그럼 52.88은 어떻게 됐어요? 넘었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평균치로 산정할 경우에 A지점의 대기 환경 기준치가 웃둔다, 상회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여부 판단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산술 평균치를 산정할 거예요. 산술 평균값은 위에 다섯 개 다 더하고 5를 나누는 거죠. 이거는 53.2예요. 53.2도 50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산술 평균치로 산정할 경우에라도 대기 환경 기준치를 상회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제2회 대기 환경 실기 기출 보건 문제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